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오늘이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10월이 언제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또 10월 23일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0월이 시작했을 때는요, 사실 추석이 꼈기 때문에 그냥 성큼 10월이 지나갈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날씨 어떠세요? 약간 추워졌다 싶더니 다시 또 덥다 이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계절이 참 추웠다가 더웠다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헷갈리죠. 그렇죠? 자, 적반하장이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이제 적반하장이 여러 번 이렇게 개편을 하고 또 뭐 힘든 순간 대선부터 시작해서 대선이 끝난 후까지 여러 번 곁을 지켰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이게 공지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적반하장에 여러 가지 대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안에 여러분한테 뭐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준길 단장님과 함께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걸어 나갔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촛불 집회가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어떠십니까? 촛불 집회가 다시 시작한다. 근데 그 시작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축이라고 합니다. 제가 광화문 광장에 나갔더니요, 이렇게 크다란 촛불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가슴이 미어졌었습니다. 단장님과 함께 지난 토요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저 때문에 너무 바쁘셨죠? 아닙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 누구나 다 도대체 이 광화문에 여러 가지 그 보도도 많이 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서 도대체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직접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가 몇 군데서 열렸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모두 한 6군데 네, 정도. 6군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장님은 몇 군데를 가셨죠? 우리가 4군데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동화 면세점 아니죠. 제일 첫 번째는 네. 광화문 안에 광화문 그 안에 이게 처음에 추미애. 근데 그거는 뭐 태극기 집회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 태극기 집회 하나의 작은 모습이래요. 아, 퍼포먼스래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네. 토지 국유화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사회주의적 발상, 공산주의적 발상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네. 지속적으로 좀 해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문구 보셨습니까? 추미애 당신 재산부터 그러니까 국유화하라. 예. 근데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추미애 대표가 먼저 본인 재산을 국유화하면은 네. 국민들이 모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또 추미애 대표 얘기는 뭐 내 재산부터 먼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자는 얘기고 네. 또 뭐 얘기가 진행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부터 좀 먼저 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샘플로 본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마도 본인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을 걸로 그렇게 그래요. 예상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갔던 곳은 광화문에 이제 그 가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있던 그렇죠. 집회였는데요. 네. 그 집회를 하고 계신 분은 탈북자이신 건가 봐. 이은택 씨라고. 네네, 탈북자들도 계셨고 또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네.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서운해요. 원래부터 대한민국 그렇죠. 그거 국민이었던 서운해합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50분 정도 동안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네, 사진도 찍어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피켓이 예. 무거워요. 그거 무겁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네. 그분이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계셨어요. 네.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 앞에서 쭉 걸어갔었죠. 네. 어디로 걸어갔었습니까? 지금 뭐 광화문 광장에 그 세월호 텐트가 네.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뭐 이전에 그 서울 광장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 텐트들은 이미 다 철거가 됐는데 거기에는 계속 그 세월호 텐트가 쳐져 있고요. 가서 텐트를 보니까 상당히 아주 튼튼하고 좋은 텐트가 쳐져 있어서 웬만한 뭐 바람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상당 기간 앞으로도 오랫동안 있을 것 같은데, 안에서는 한 10여 개 이상의 텐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 이런 걸 또 서명받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30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30분 원래 먼저 보고됐는데 늦게 보고됐다라고 네. 지금 서류 조작됐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문제를 삼은 이후에 네. 제2차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 세월호 진상 규명이란 얘기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뭔가 이게 조그만 필미가 있으면 진상규명위원회를 또 하자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30분이 뭐 허위 내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조사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뭐 또 판을 좀 벌려보고 싶은 거죠. 근데 단장님, 저는 참 이상한 게요. 세월호 7시간이 도대체 왜 그렇게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혹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30분 정도 먼저 보고가 돼서 30분 정도 선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이제 막연한 가정이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인 국민들,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정말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30분이 먼저 보고가 돼서 구조 조치가 네.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시 면밀하게 좀 따져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상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결국은 30분 먼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늦춰서 보고를 허위 보고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구조가 안 이루어진 거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 정말로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사고가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오늘 5분만 더 늦게 출근을 했다면.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당연히 100번 아니라 1000번 이해하지만 계속해서 그 프레임에 갇혀서 광화문 광장에서 큰 노란 리본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상규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관해서는 특히 광화문 광장이 뭔가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시죠? 우리 최고위원께서 지금 지난주 토요일부터 촛불 1주년 기념 네, 이제 제가 아까 모임이- 처음에 오프닝 멘트에서도 네네, 이야기했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안 들으셨나요? 네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단순하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 계속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촛불 일정 집회를 기간 계속 동안. 하겠다는 네, 거죠. 매주 토요일 날. 그럼 광화문은 또 이제 토요일 날 매주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모이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광화문 광장이 촛불을 지지하는 사람만을 위한 광장으로 다시 좀 전락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말하겠다고 한 촛불의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뭐 좀 소개를 해주시죠. MB 정권이래요. MB 정권. 이번에는 또 MB 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걸어서 이제 쭉 갈 때, 물론 문화행사도 있었죠. 네네. 또 뭐 사실 사족이지만 들어가는 그 근처에 청계천 쪽으로 해서 시장도 열려 있었죠. 네, 열려 있었죠. 그 뭐 물건 많이 사시더라고요. 아, 저는 뭐 별로 산 게 없는데. 한번 먹는 거 찹쌀떡부터 시작해서 사는 거 예, 봤는데. 그거는 뭐 좀 전통시장 근데 행사였고요. 노루산 시장인가요? 노른산 시장, 자양시장, 네. 저희 광진을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시장 상인들이 나와 계셔서 뭐 좀 먹거리 음식을 좀 샀습니다. 네, 덕분에 저는 들깨 강정을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광화문 광장에 가서 우리 유채고와 함께 꼭 보고 싶었던 것이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일부 그 아주 좀 과격한 그 정치 세력들이 양키 고흥과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그런 집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그분들이 안 계셔서 경비를 담당하는 그 학생 우리 의경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시위를 바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좀 행진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양키 고흥과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를 아주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그 모습을 눈으로 좀 생생하게 봤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이 각오를 좀 다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직접 못 봐서 좀 이번 주에 아쉽고요. 나갈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그거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가서 현장 속으로 가서 그 집회 현장은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또 우리가 함께 본 거긴 하지만은 젊은이들이 통일 얘기를 하면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좌우 대립이나 보수 진보의 대립이 필요한 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평화로운 통일을 얘기하고 대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얘기를 듣기로는 감상적으로는 되게 그럴듯한 말로 들리던데 네. 곰곰이 이렇게 그 얘기와 논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논리에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 기억에는 혹시 뭐 토론회나 이런 거 있으면 불러달라고 명함을 주고 명함 주신 거 왔는데요. 맞죠? 네, 예. 제가 명함을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요. 이렇게 로고라든지 그래픽을 참 세련되게 했어요. 그렇죠. 그거 보셨어요? 네.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우리가 보수 우파들이 하는 집회나 또는 그런 행사를 보면 약간 촌스럽게 디자인을 해요. 그렇죠. 뭔가가 좀 디자인이 뭐 죄송합니다. 구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디자인도 아주 세련되고 그 디자인들 하나하나가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이에요. 네. 그런데 단장님 눈치채셨습니까? 본인들이 뭔 말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사실 거기에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 한 분 숨어 있었죠. 겉으로는 본인은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근데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주 젊은 대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 50대가 지나서 아유, 약 60 대, 60, 그렇죠. 그런 분이 한 분 예. 딱 서서 그 길을 지휘하고 계셨는데 제가 하여튼 느꼈던 게 그겁니다. 제가 핵에 대한 질문을 하고 했더니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얘기만 반복을 하는데요. 젊은 이번에 원전 부분에서 보셨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쉽게 작은 이야기에 현혹도 되고 작은 이야기에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우리가 하려고 젊은 사람들에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있는지도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우리가 너무 무방비로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와 대화라는 말이 주는 어떤 말과 긍정적인 측면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평등, 그렇죠. 인권. 예, 그러니까 뭐 그날은 여기까지는 안 갔는데 네.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평화, 대화 이게 상당히 뭐 통일과 관계돼서 국민들에게 또는 깊이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 우리 최고가 명함을 주면서 그런 토론회 있을 때 불러달라고 했는데 막상 좀 아쉬운 점은 그쪽 연락처를 받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락해서 우리한테 연락 달라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그런 장소에 가서 유채고나 또는 좀 건강한 생각을 가진 우리 보수 우파의 사람이 가서 거의 통일 부분에 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줄 다음 필요가 주도 있지 않았나. 있는데요. 네? 매주 나온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 번 더 갔을 때 그 얘기를 좀 정확하게 좀 하고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걸어가셨습니까? 그 사실 이제 지금 앞에 말씀드린 여러 군데는 뭐 원래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 제일 큰 목표는 지난 그 탄핵 이전에는 사실상 네. 태극기 집회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때도 하나가 아니라 한 두세 군데로 나눠졌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한문에서 열렸던 태극기 집회 모두 다 사실은 망라에서 모였었는데. 아니 그런데 왜 촛불은요 광화문에 딱 하나인데 태극기는 여러 군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도 사실상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태극기 집회가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가보니까 동화면세점 앞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채널A 앞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문 앞에서도 있고 네.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도 있고 네. 그리고 그것 외에 종각 앞에서도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삼성동에서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삼성동에서도 네, 있었어요. 삼성동에서. 아, 그리고 또 되게 마로니에 말고 되게 애매모호한 데 하나 있어요. 독립문인가? 그 어디에 하나 있었는데. 아, 독립문에서도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7개가 네. 나눠져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 태극기 집회가 애국 집회가 한 군데서 모이지 못하고 네. 이렇게 분산되어져서 있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르게 궁금했던 점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그 특정 집회에 갈까? 뭐 예를 들자면 동화면세점 앞에 가시는 분은 다른 태극기 집회에 비해서 그 집회를 가야만 한다라고 꼭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러 이제 여러 태극기 집회를 다녀왔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정말로 태극기 집회가 왜 6군데로 나누어져 있는지 그리고 모두가 어떤 이유로 가는지 그리고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한 그런 모든 거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이번에 출당시키는 문제에 관해서 등등을 제가 이제 알아보려고 갔었는데요. 채널A 앞에 있는 집회는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대한문 앞에서 했던 집회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또 자리를 이동을 했어요. 아, 이동을 해서 와 있는데 서경석 목사님이 계셨죠? 네, 계셨죠. 네, 예. 계셨는데 그 뭐 아주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동화면세점 앞으로 갔었는데요. 거기는 좀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 좀 우리 보수파
어떤 그런 행사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보려고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런 문화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수우파 집회가 상당히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촛불 집회는 그렇게 하는데 네네. 그 촛불 집회에 투입된 인원의 예술인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그걸 공연을 보기 위해서도 갔었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우파와 좌파를 얘기할 때 예술인들은 예술의 속성 자체가 네. 좀 우파보다는 좀 좌파적 성향이 좀 친숙한 것 같아요. 뭐 그러다 그걸 보니까 본인들은 진보라고 예, 표현을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예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좌파 쪽에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파 쪽에서도 우파 그런 어떤 예술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깊은 고민과 좀 결합을 위한 노력들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뭐 좀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대한문 앞으로 또 갔었죠. 그렇죠. 정말 많은 곳을 다녔네요. 토요일 날. 점심은 드시고 다니셨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요. 우리가 말로써 푸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계속 걸어서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동을 했는데요. 네. 대한문 앞에 집회에 갔더니 거기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네. 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또 그분들이 특징이 있었어요. 네. 지난주에도 대한문에 오셨던 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장소를 중심으로 오시는 것이지 주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문이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태극기 집회의 상징은 대한문이죠. 네. 그죠? 예. 그래서 대한문에 또 가셨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지난주에 유채고가 와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었는데 마이크 잡기 위해서 왔느냐. 네. 그러면서 다들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되게 좋아하고 계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더 놀라웠던 거는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어제 여러 군데의 태극기 집회를 다녀오면서 원인과 이유를 보고자 했던 것은 달리 얘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다 어떤 발전된 방향으로 통합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뭐 유채고나 또는 주변에 네.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 대중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바로 진짜 현 당면한 상황에서 요구사항들. 주최 측에서는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쪼개져 가지고 네. 집회를 하지만 우리 다수 대중들이나 우리 보수파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단합해서 다시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날 토요일 정말 마지막 행보로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로니에 공원까지 갔었죠. 근데 그 기억나시죠? 제가 거기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마로니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뭐 겁을 먹었다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돌았었고 그 다음 일정이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들렀다 가면은 약속 시간이 너무 늦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걱정을 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그래도 마로니에까지 찍고 갑시다 해서 갔어요. 네. 이게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벌어진 행사는 애국당이 주최한 행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럼 뭔가요? 애국당이 주최한 행사는 오히려 삼성동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삼성동에서 뭐 변모 씨나 정모 씨나 이런 아니요. 그날 아니요. 그러니까 마로니에도-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근데 마로니에도 제가 갔을 물론 때 그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주체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동에서 있었던 그 집회가 애국당의 집회, 애국당이 주관하는 그래요? 집회였고 이쪽은 애국당이 완오버댐으로 참가하는 주최 행사였던 걸로 그래요? 그렇게 근데 보이더라고요. 저는 갔을 때 몰라요. 제가 멀리서 봤지만 저는 정미용 앵커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던 걸 제가 봤었거든요. 정미용 앵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키가 아니에요? 좀 컸습니다. 예. 아니에요? 예,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갔다 온 건가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로니에 공원에서 벌어지는 그 행사에 그 애국당이 이제 중요한 주최장의 하나로서 들어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또 애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또 적지 않은 숫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제가 페이스북을 계속 연결시켜서 들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팔이 엄청 아팠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팔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절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찍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들고 이쪽으로 드는데 진짜 팔에 근육이 생겼어요.
한 2시간을 넘게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요. 나중에는 저 정말 팔에 근육이 생겨서 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2두박근, 3두박근 해야 될 상황까지 갔는데요. 이렇게 들고 계속해서 저는 정말 이게 약간 겁이 없었어요. 왜 겁이 없었냐면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특히 태극기 국민은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야유들을 각오는 하고 들어갔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들어가서 누가 이제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잘 왔다고 해주시고 근데 순식간에 갑자기 왜 왔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뭐 함께 있어서 저도 그 사정을 잘 압니다만은 이제 유채고가 거기에 갔을 때 다른 집회 시에서도 주최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 현장에 오신 분들을 만난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에 왜 오셨는지, 굳이 그러니까 왜 이 집회에 오셨는지 이런 갔던 것들을 이유가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연사로 갔던 게 그날은 그렇죠. 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연사를 하거나 마이크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문 앞에서는 좀 오신 김에 해달라 그러는데도 안 하시고 채널A 앞에서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채널- 마이크를 그렇죠. 잡아달라고 했었지만 제가 다 거절했었습니다. 그 거절 이유가 저는 연사로 갔던 게 아니고 진짜로 민심을 듣기 위해서 정말 제가 어떤 옷을 입고 갔냐면요. 그냥 평범하게 그렇죠.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운동화 신고 진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마이크만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사실 들어갔을 때도 뭐 적지 않은 숫자가 열에 한 대여섯은 오히려 유채고가 왔다고 반가워하고 서로 인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네. 한 서너 둘셋 정도가 그러니까 강한 표현하면서 왜 이런 데 오냐 하면서 결국은 우리 당과 관계된 어떤 비판을 유채고한테 좀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네. 대부분의 또 분들도 그냥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중에 조금 과격한 몇 분들이 갑자기 근데 막 다가오면서 순식간에 경찰들이 이제 경찰들까지 막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또 만나서 반가운 사람이 인사하러 온 사람들이 막 같이 겹치면서 거기 한 4, 50명 막 저 갑자기 그렇게 가운데 미치는 서 있는데요. 왜 그런 얘기 있죠. 눈 떠보니까 정신없더라.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제가 사람들 사이에 포위가 되어 있는데 전 그걸 몰랐어요. 그게 제가 포위된 줄 몰랐어요. 그게 사실 그 마로니에 공원을 간 이유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른 태극기 집회에 간 이유, 왜 우리가 분열돼 있는지, 분열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당 집회에 오는지를 알아보려는 것도 큰 이유였지만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거기가 상대적으로 애국당 분들이 좀 세게 이렇게 어필을 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애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냐? 그렇지 않고 과거에 몇몇이 이어준 정말 태극기를 사랑하고 보수우파를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는 장소인가를 확인하러 간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확인한 것 같아요. 거기에 물론 애국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었지만 상당수는 거의 오히려 다수는 바로 우리 보수우파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런 정통 보수우파를 지지하는 어떤 시민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유채고가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마로니에 공원 집회까지 가고 거기서 여러 현장들을 확인한 다음에 개인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시청자나 또 친구들한테 보여준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도 못했던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폭언을 한 대 수준을 넘어서서 폭행까지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 욕을 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예, 같은데요. 그건 정말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욕을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욕 들은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욕도 남아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아주 좀 심하게 욕을 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전부가 아니라 모든 몇 분? 일이 마찬가지지만은 그 몇몇 분들이 과격한 행위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모이신 다수의 분들, 특히 애국당 관계자분들이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뭔가가 저를 이렇게 얼굴을 탁 내려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어요. 좀 제가 이제서야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단장님을 믿고 그게 간 게 지금 되게 무모했어요. 단장님 근데 운동이라고는 안 하신 분 같은데 제가 뭘 믿고 같이 갔죠? 근데 이제 대중들을 믿는 거죠. 대중들을 아니에요. 믿는 건데. 단장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같이 가니까 괜찮아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저를 못 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를 봤으면 함부로 그 짓을 못했을 텐데. 아니 그건 또 무슨 근거 없는 저를 사실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 안테나 같은 거로 맨 처음에 내리친 거잖아요. 전 기억도 안 나요. 다행히 뭔가가 뭐 이렇게 나무나 뭐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뭔가가 얼굴을 일단 때렸는데 예. 그게 되게 이렇게 왜 안테나였어요, 안테나. 되게 아프게 얼굴을 탁 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멀찍이서 이렇게 끝부분이 닿았는데 안테나 같은 걸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앞에 사람들이 있는 바람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제 세게는 못했고 아무튼 그래갖고 안테나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안테나 끝을 잡았죠. 그러니까 제가 따닥하고 여기를 맞았는데 왜 파리채를 맞으면 되게 아픈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휙 하면서 여기를 맞은 근데 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틀 지났는데 이렇게 뭐 부위가 이렇게 부풀어 아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게 상처가 나서 쓰러지거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눈에 찔렸으면 큰일 날 뻔했었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끝을 붙잡고 제가 확 분질러 버렸어요. 또 본인 지금 참나.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사후적으로라도 수습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고. 태극기 또 깃대로 또 이렇게 내려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채구가 가운데 있고 어떤 대화를 하겠다는 어떤 아줌마 두 사람이 중심에 있었고 저는 바로 뒤에 있었고 바로 그 주변을 이제 경찰들이 기본적으로 에워쌌고 경찰 플러스 또 애국당에서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거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상사가 제지하는,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대한애국당을 질서 유지하는 선수들도 사람들도 몇 명 있었고 그 바깥에 이제 사람들이 포진을 했는데 포진한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채구가 왔다니까 보고 싶어서 온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아주 과격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또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그렇게 안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저를 위해서 길을 터주신 분도 계셨어요. 본인이 그냥 시민이었는데 그러지 말아라고 막아주신 분도 계셨고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그랬습니다. 갑자기 태극기 깃대로 이렇게 때려오는데 그게 태극기라는 게 굉장히 속상했었습니다. 제가 그렇죠. 이게 태극기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특히 우리가 하나인데 그걸 이렇게 휘두른다는 거, 멀리 서 있는데 그 끝으로 향해서 겨냥을 해서 때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제가 속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지금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태극기를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공격의 무기로 쓴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어젠가 그 페이스북에 쓰셨지만 전쟁을 할 때 사신들이 오가면 그렇죠. 사신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채구가 뭔가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온 것이라고 본인들이 오해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바라봤다고 하면 더더욱 유채구에 대해서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때는 다시 밝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철이 없고 단순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다 태극기 우리 같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걱정 없이 신변 경호 같은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갈 때, 이웃 집에 갈 때 정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건 제 불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 너무 믿었던 것이죠. 다 같은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제가 그대로 담고자 했던 저희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유채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채구가 대한민국의 땅에 더군다나 경찰이나 또 그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나쁜 뜻으로 간 게 아닌데 거기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대비하고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한다라든지 또는 갔는데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거기를 갔던 유채구가 뭔가 사려 깊지 못했다라는 식의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그 선우가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거지만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자꾸 유채구나 저를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무슨 잘못된 것이 아니고 민심을 들으러 왔는데 왜 민심을 들으려면 우리 보고 가라 마라 그러냐는 거죠. 만에 하나 누군가가 또 다른 공격을 한다고 하면 그 공격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갔지 않습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약간 겁에는 질렸지만 솔직히 겁이 좀 났는데요. 당당하게 걸어가자. 끝까지 여기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태극기,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하면서 정말 옆에서 걸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끝까지 무서웠는데 끝까지 걸어갔고
그 가운데서 또 경찰이 중에 어떤 상황을 걱정하는, 저는 그 사람은 우리를 걱정하거나 대한민국을 걱정하거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져서 자신한테 텀터기 책임을 물을 거를 걱정하는 모 경찰관이 자꾸 유채구와 저를 빨리 그냥 끝내고 가라고, 또는 끝까지 간 다음에 돌아오고 가는 우리를 자꾸 저기 뒤로 숨어서 저쪽 가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결국 끝까지 걸어갔다가 그러니까 끝까지 걸어갔다 다시 끝까지 있다가 왔고, 다시 왔죠. 실질적으로 끝까지 걸어갔다가 끝까지 왔을 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오히려 반갑게 그렇죠. 맞아주셨어요. 다만 그 중간에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몇 사람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모이는 그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지, 간 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서 도대체 거기 그 적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한 이 부분들은 뭐 지금 생각해도 이거를 경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신의 한수에서 그런 네. 일부 지적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또 나가서, 제가 나가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왜 도대체 거기를 가게 됐으며 간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니까 오히려 신혜식 대표가 우리한테 좀 미안하다라고 또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단장님은 혹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만약에 어떤 밤에 귀가하는 길에 여자가 봉변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일찍 집에 안 갔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자이기 때문에 듣는 많은 얘기들 중에서 여자는 빨리 집에 가야 한다. 위험한데 왜 갔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유채구가 한 사람으로서는 좀 힘들어,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도 담대하게 이제 일을 잘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는 또 여러 가지 이상한 비판들이 나오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한테 해당 행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그 신의 한수에서 해당 행위라고까지 얘기하는 네.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괜히 거기 가서 홍준표 대표님한테 부담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냐면 그 자리에 간 것이 유채구가 홍준표 대표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태극기의 마음까지도 안으려고 노력하고, 또 곧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탈당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데 민심을 정확하게 듣고 현재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유채구가 그 최고위원회 가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고민해 보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간 행위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조차도 이걸 해당 행위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그럼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애국당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애국당 사람들 중에 변모 씨는 지금 고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보고 뭐라고 했더라? 제가 뭐라고 했었죠? 무슨 의도적으로 폭행을 유도했다. 아니, 자해공갈단. 자해공갈단. 저보고 자해공갈단이라고 해서 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국당의 당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유채구한테 폭행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말이야 일부러 유도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채구가 간 것이 예를 들면 경솔하거나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근데 단장이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해야 될 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애국당 당원들이 마음을 하나 들은 게 또 있어요. 뭐죠? 우리가 방송 중에서요, 몇 회 방송인지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조원진 대표에게 곰이라고 놀렸다고. 그거 싫대요. 근데 그거는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과하세요. 아니, 단장님이 더 크게, 왜냐면, 정말로 이거는 제가 놀리려고 한 거 아니었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조원진 대표가 원래 의원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 안에서 애국당 당원들을 함께, 무슨 말이냐면 자유한국당에서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대선할 때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게 만약에 정말 웃는 걸로 들렸다면 그건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곰 싫어하는 거 아닌데. 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거나 귀여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곰돌이라고 하는데요. 방송을 하다 보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정말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인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래도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고 지금도 계속 기사 보면서 건강 걱정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당의 대표시니까 우리가
특히 좌파들이 바라볼 때 보수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이 부분은 대표로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절대 당 대표가 어떤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걸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단장님도 빨리 그때 그 사과하세요. 아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댓글에요. 단장님이 더 크게 웃었대요. 그러니까. 아니, 웃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고. 그냥 같이 갑시다. 빨리 사과하세요. 아니, 저는 근데 그거는 정치에서 그 정도를 그럼요. 가지고 지지비비하면 안 된다고 네. 보고요. 그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곰 같다는 거는 진짜 칭찬이잖아요. 단장님도 가끔 곰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호랑이는 사람이 못 됐는데 곰은 사람이 됐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근데 가끔요, 단장님도 가끔 그냥 곰탱이가 됩니다. 그쵸? 저도 요즘 곰탱이 얘기 많이 듣는데요. 요즘 곰탱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진짜 그냥 그거는 근데 이제 어제 페이스북 등에서 그래서 적어도 좀 그 조원진 대표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사과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공당의 대표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애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결과에 관계없이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도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사태는 그렇죠. 안 됩니다라고 당 대표로서 한마디 하시면 그렇죠. 당원들도 항상 우리 당은 평화 시위다, 평화 집회다라고 긍지를 가질 거라고 생각 들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비판도 하시고 가벼웠다라고도 생각하시는데요. 모든 집회에 가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단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애국 보수 우파가 단합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애국당 분들한테 좀 서운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과거에 그 탄핵 국면에서 정말 그 태극기 집회 우리가 훌륭하게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 집회가 훌륭한 것은 일단 지도부가 제대로 잘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열망과 뜻을 가진 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수십만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문 앞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 마음들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이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여러 개로 분산돼서는 안 되고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당이 있다는 거죠. 정당이 하나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촛불 집회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하지만 말 그대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주년 됐다고 이제 사실은 자축하는 의미의 그런 다시 촛불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하나가 되고 안으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촛불 집회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과거와 현재가 뭐가 달라졌냐? 과거에는 정당이 없었어요. 그죠? 과거에는 정당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당이 그 안에 있어서 결국은 이 태극기 집회와가 정당의 어떤 이해관계가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태극기 중에 애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는 애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지지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뭐냐면 이런 시민운동에 정당이 깊숙하게 주체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적어도 촛불 집회와 마찬가지로 태극기 집회는 과거처럼 시민이 주도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고, 거기에 정당이 적극적으로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지금 태극기 집회의 애국당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깊이 들어가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 태극기 진영 보수 우파를 하나로 묶는데 상당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조원진 대표와 애국당 분들에게 정말 충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보수 우파의 단합을 위해서는 바로 태극기를 보수 우파의 이 애국당을 위한 어떤 그런 집회로 만드시지 마시고 보수 우파를 위한 집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거를 포기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번 주에 또 마루니 갈 거 아니죠?
마로니에 공원은 갈 수는 없고요. 다만 저 떠들이 가시는 거 아니죠? 가게 되면은 뭐 요번에 거기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민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연사로서 뭐 거기 지금 어떤 분이 글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아, 박성현. 예, 뭐 연사로서 그 오시라고 주필인가요? 했으니까 네. 그 자리에 저는 연사로서 가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뭐 그날은 아마 이경환 변호사가 등치도 좋고 하니까 같이 가야겠네요. 보디가드로 아마 같이 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박성현 주필께서 쓰신 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 유여해야 그러니까 나를 대접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화장 하나 안 하고 운동화 신고 바바리 하나, 그러니까 위에 잠바 하나 입고요. 카메라 하나 들고 의욕에 불타서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 핸드폰. 국민의 마음 듣고 싶어서 들어갔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실 줄을 몰랐었어요. 진짜 그냥 머리 뒤로 이렇게 묶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들어가서 아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조용히 그냥 걷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예상치 않게 제 마음과 다르게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로 맞았다는 것이 그게 큰 폭행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적이지 못하다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정말로 촛불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아파서 울었습니다. 왜 징징 우느냐고 댓글을 쓰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울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울었냐고 묻는다면 그때도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괜히 울고 싶은 걱정 참지 마시고요. 단장님,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전에 들어간 돈이 이게 얼마였어요? 이게 도대체 1,000억 원? 1,000억 원요. 1,000억 원. 오랜만에 오늘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예, 오랜만에도 미모는 여전하시군요. 엊그제 우리 봤잖아요. 왜 갑자기? 아니 방송에서 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요즘 연합뉴스의 스타라면서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키웠는지 알죠? 우리 그 앵커께서 네. 최고님이 네. 키워주신 덕분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거 모니터 했는데요. 예. 화면도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 살을 약간 빼셨나 봐요. 아 요즘 약간 빼긴 했습니다. 훨씬 잘 나와요. 아 고맙습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댓글에 김주승 닮았다. 김주성 그분 예. 네. 예 가끔씩 듣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 댓글 달았는지 알아요? 예예. 그러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달아놨어요. 예. 근데 뭐 저는 사실은 김주성보다는 과거에 그 탐 크루즈 이런 사람들을 좀 닮았다는 얘기 가끔씩 들어가지고요. 방송하겠습니다. 네, 이경환 변호사님은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부대변인도 하고 계시지만, 여러 이제 일도 하고 계시고, 사실상 이제서야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이제 거의 오라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아까 제가 이제 키운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적반하장이 낳은 스타죠. 별 말씀을요. 부끄럽습니다. 적반하장을 통해서 방송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 때문에 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다만 제가 스타인 것은 아니요, 스타예요. 스타예요. 제가 이제 평가를 이렇게 들었는데 네. 논리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최고. 기분 좋아하실 말. 예. 외모가 된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적반하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변호사님들하고 이렇게 팀워크가 돼서 움직였었는데요. 적반하장을 처음 시작할 때 멤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저 초창기 완전히 첫 멤버였죠. 첫 멤버였습니다. 예, 첫 예. 멤버였고 예. 지금도 제가 전화 걸었던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화 걸어서 방송 같이 하셔야죠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아니요. 것 같은데. 한다고 이미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명함이랑 헷갈린 거예요. 명함이 아. 너무 잘생기게 나왔어요. 실제로 보고 예, 예. 하기로 인사하고 들어가서 예, 예. 다시 명함 보고 또 전화 걸었던 또 거예요. 전화 거신 거구나. 예. 네. 이제서야 고백하는데. 예. 그 명함 이제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네, 그래서 이제 3월 6일 날 그 전주에 같이 멤버로 시작을 해서 3월 6일 날 방송에 같이 들어갔던 이제 첫 우리 멤버입니다. 첫 멤버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준길 단장님은 큰오빠,
그리고 이경환 변호사님은 둘째 오빠.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세 감사합니다. 번째가 예. 윤기찬 변호사님에서 예. 3명의 오빠가 저한테는 생겼고요. 적반하장을 통해서 새 오라버니가 생겼고 물론 저는 막내 여동생이고 제가 더 나이 많아 보인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새 오라버니가 생겼고 또 지금은 정준길 단장님과 이경환 변호사님이 공화라는 예. 법무법인을 하고 계시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법무법인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보수 우파를 위한 이제 나중에 법률 조력을 하기 위한 그런 기초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법률 쪽으로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법률자문위원입니다. 현재로. 네, 법률자문위원도 하고 계시고 또 저는 이제 이 오라버니들이 하고 계신 법률사무소에서 뭐 그냥 고문이라고 이름은 걸치고 있는데 사실은 함께 저희가 보수 우파를 위해서 보수 우파를 지켜나가는 일을 할 겁니다. 이경환 변호사님은 이제 계속 정치적으로 많은 꿈을 펼치셔야죠. 이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같이. 이제 보수 우파 재건을 위해서 예. 함께 하실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적에서는 오라버니 하고 부르지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뭐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마지막이지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 시작이고요. 그럼요. 아, 예. 이제 당에서는 마지막이지만 예. 우리가 새로 만드는 방송에서는 이제 함께 계속 하셔야 돼서 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 함께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함께하죠. 당연하죠. 그럼. 아유, 우리 예.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 예. 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일단은 예. 원전이에요.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예, 예. 했던 계기가 뭔지 기억나시죠? 했던 계기가 판도라 영화 보고. 그렇죠. 예. 그건 뭐 계기고 예, 계기가. 원래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통령 선거 후보였죠. 그 공약이었죠. 네. 그런데 예. 중단됐습니까? 계속 재개됐습니까? 일단 그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바로 중단시켜 버렸죠. 네. 근데 예. 이제 재개됐죠? 예, 재개됐습니다. 재개를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네. 어제 재개한다고 대통령이 실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생겼다면서요. 당연한 얘기죠. 한 뭐 얼마 정도인가요? 한 1,000억 정도인데요. 네. 당연히 이미 원전 5,6호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 계속되는 중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설에 자금이 투입돼가지고 상당히 약 한 20-30% 정도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중단을 시켜버리면 당연히 위협금 무리하죠. 그런데 89일 동안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했대요. 예. 그 돈도 46억 원이 들었대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거는 완전 직접 비용이고 네. 위약금과 별도로 46억 원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또 그 외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사회적 갈등에 따르는 비용, 뭐 이거는 유형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네. 그리고 국제 신도 하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져보면 금액이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제 예. 우리 대변인님, 공론화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여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지금 논란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현 여권은 수기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수기민주주의가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운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정수기나 알아도 수기민주주의는 무슨 말이에요? 예, 아마 그 공론화를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네. 어떤 정책을 결정하자 그런 의미에서 수기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접 민주주의 일종입니다. 네. 현재 현 근데 정부는 우리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가 변형된 모습 아닌가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원칙적으로 대의제, 즉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네. 있고요. 네. 거기서 일부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정책을 갖다 국민투표에 맡긴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직접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요소가 있는데 네. 현 여권은 직접 민주주의에 아주 친숙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번에 촛불 시위에 의해서 어떤 네. 결정하자라고 하든지 어떤 네. 광장 정치 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직접 민주주의 발로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직접 민주주의 하나의 형태로서 아마 이 수기 민주주의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어떤 정책 결정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들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 넘기려고 하는 그 정책이 그걸 누가 결정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 자의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건의 경우에도 이번에 고리 원자력 5,6호기 네. 이 부분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상 이미 진행되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자체는 무리다라는 여론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공론화를 시켜서 그런 결론을 유추해내면서 유추된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원래부터 탈원전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공약을 깰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중단을 시켰다가 그 중단을 다시 재개해야 되겠으니까 그 재개 위한 명분으로 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와 같은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여론을 거스르고 했던 공약을 다시 철회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서 공론화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명분 있죠. 쌓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요즘 되게 예리해지셨어요. 뭐 이 정도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기도 아니에요, 한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예, 예. 아, 이경환 변호사님은요, 사실 볼펜 물고 연습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님께서 얘기하시가 제가 연습을 볼펜을 이렇게 물고도 제가 연습을 했었습니다. 예. 발음이 조금 예. 샜었어요, 처음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죠. 볼펜을 물고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근데, 진짜 독하게 연습하시더라고요. 물고 어버쳐봐 하고 다니시는데, 정말로 발음이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정말 독일어로 도이틀리히라는 말이 있거든요. 발음이 정확하다 그 말, 도이틀리히 하는데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확해지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그리고 내용도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딱딱 설명을 하시는데요. 예. 그 원래 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지수 변호사님이 예, 예. 우리 대표 변호사님 법정에서 엄청 멋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엄청 예, 예. 멋진 모습을 예. 방금 보여줬어요. 예, 예. 그러면 이 공론화위원회를 악용할 수 있군요. 예, 악용할 명분 수- 쌓기로. 예, 제가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요. 예. 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간접민주주의,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직접 민주주의가 맞느냐, 간접민주주의가 맞느냐 이런 다툼이 계속 있다가 네. 현대 민주국가들은 대부분 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는 중우 정치에 흐를 가능성이 높다. 네. 즉 그 대중의 정책 결정이 꼭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실정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따라서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되는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뭐냐면 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부 형성이 되면 보장된 기간 동안 책임 정치하에서 비록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보기에 옳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밀어붙여라 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준엄한 어떤 표로 이야기하는 그런 지지가 있었던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바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네. 아까 1,000억 원 얘기도 나오고 지금 같이 공론화위원회도 돈도 많이 썼고 46억이 뭐 강아지 돈도 아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과는 했습니까? 사과 전혀 없었고요. 네. 당연히 사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기본적인 대통령 후보 공약을 지금 거스른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네. 공약을 이제 반한 거죠. 그에 대해서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국론을 분열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돈을 많이 썼잖아요. 예. 1,000억이란 돈을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배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미안하다고든지 뭐 있어야지. 세금 1,000억 원을 쓰고 난 뒤에도 왜 가만히 모르쇠처럼 있는 거죠? 예. 아마 뭐 본인은 그 마치 이번에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런 네.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공론화위원회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마치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은 방점이 건설 재개라고 하는 본인들의 공약을 꺾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곳에 방점을 둠으로써 마치 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사과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럼 본인들이 판단이 잘못된 거죠. 적반하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또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건설 중단이나 재개냐뿐만 아니라 마치 원전을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그 공론화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것은 공론화위원회의 그 권한을 벗어난다고 하는 비난이 있을 뿐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거 일하는 것도 좀 권한을 넘어서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원전 축소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발전 방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서 뭐 50% 이상의 국민이 그 찬성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과연 원전 축소라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뜻이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산업화되어 있는 원전 산업 이걸 갖다 눈앞에서 바로바로 다 없애면서 원전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찬성할 것인가 이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결코 그게 이번에 공론화위원회 결정 자체도 실제로 건설을 중단한 것을 재개하라는 의미 자체는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론에 따라서 원전을 축소하다기보다 이미 발전되어 있는 원전 산업을 살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이 다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라는 게 국민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해서 원전 축소에 방점을 두면서 단지 건설 중단된 것만 재개를 하고 앞으로 원전 축소를 계속하겠다
라고 하는 부가적인 것에만 지금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금요일날 방송을 했었어요. 채널A에서. 예, 예. 그날 채널A 방송을 할 때 기자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일 정도,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예.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예. 밝혔다는 얘기 있어요? 예, 어저께 밝혔고요. 네. 어저께 밝혔는데 사과는 이야기 없었고 건설도 중단하고 네. 앞으로 탈핵 정책, 핵 축소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오히려 방점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1,800자 분량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같은 표현은 없고 다만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 이 말만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지인 국민들한테 사과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과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상대로 사과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건설 중단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지층에게 대해서만 어떤 네. 그러니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식의 성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 1,000억 원 예. 내놓으라고 한번 고발장 써볼까요? 1,000억 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인데요. 저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왜 갑자기 예. 왜 갑자기 약간 긴장하세요? 예, 저 변호사 입장에서는 네. 그게 구상권을 누가 행사해야 되냐면은 네. 그 1,000억을 물게 된 네. 지금 그 공사 대금을 내는 쪽 있잖아요. 네. 원자력 네. 그 수주를 맡긴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구상금을 구할 당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럼 거기 가서 설득을 할까요? 예,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정권 눈치 때문에 하기 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쪽으로 찾아갈까요?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또 인과관계라든지 뭐 이런 법률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만약에 따오면 해주실 거죠? 소장 써주실 거죠? 소송 서는 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불필요한 행위를 해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즉 세금을 낭비한 사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럼 이경환 변호사님 이름으로 써야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약을 했던 것 중에서 사회의 여론을 이렇게 분산시켰던, 국민을 분산시켰던 게 또 있어요. 예. 원자력 발전소 말고요. 예. 뭔지 아세요? 예, 시급. 예, 시급 네. 최저 임금을 향후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네. 보통의 상식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아지는 금액을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국민들은 오히려 자영업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축소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분열이 많이 돼 있죠. 그 무인 주유소 많이 생긴 거 아세요? 예, 셀프 주유소. 예. 그게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없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며칠 전에 경비원 줄이기로 했대요. 예. 그리고 중국에는요, 편의점도 무인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대한민국도 무인 편의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 요즘 가보면 다 셀프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일자리가 돼요?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는 진짜 실직자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진보정, 좌파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임금 인상은 무엇과 같이 가야 되냐면은 노동 유연제와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임금을 높여주면 대신에 경쟁에 의해서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오히려 지대, 즉 장벽은 그러니까 해고를 어렵게 만들면서 다른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은 쌓으면서 그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이 장벽을 높이 쌓은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문제만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준비 또 오늘 되게 잘해 오셨네요. 예. 그 항상 우리 최고님이 준비하라고 하면 다 하는데 원래 그 정도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예, 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아마 그러니까 한쪽으로 자신들의 지지층만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데 익숙해지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대통령은 준비 덜 된 대통령인데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은 준비 잘 된 패널이에요. 고맙습니다. 근데 부끄럽습니다. 대본에 없는 거 질문할 거예요. 하세요. 예. 이번에 예. 반려견이 사람 물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있었죠. 근데 사람 죽은 거 아시죠? 어제 사람 폐혈증으로. 그렇습니다. 예. 죽었는데 예. 문제가 됐던 거는 그 개. 예. 원래 그 개의 주인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개의 생일 파티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 관련법에 네. 보면 기본적으로 목줄이나 네. 또 맹견의 경우에는 이제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CCTV에 공개됐잖아요. 네. 그 보면은 뭐 입마개가 없는 건 당연하고 네. 또 아예 이제 목줄도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 뭐 불독 관련 종이라서 아마 맹견에 이렇게 생긴 개예요. 예, 예. 예. 맹견 개는 작지만 이게 맹견류에 속하는 걸로 제가 신문상 읽었습니다. 그 개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진짜 작은 개도 되게 싸나운 게 있어요. 특히 치와와 있죠. 예. 요만한 애가 얼마나 싸나운지 아세요? 예. 저는 사실은 개를 길러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쪽은 잘 모르거든요. 개 종류에 대해서. 아, 저는 개는 뭐든지 물었어요. 아, 그렇군요. 도베르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시추까지 그리고 황실의 개까지 전 다 개는 다 꿰차고 있어요. 개를 개차고 계시군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맹견을 갖다 입마개도 하지 않고 네. 심지어는 목줄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본인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큰 개든 작은 개든 본인이 키우면 귀엽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얘는 안 문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저는 진짜 개를 좋아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개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시추부터 마르티스까지 푸들까지 안 키운 종류가 없을 정도로 다 키웠는데 개는 주인이 보는 개 그리고 바깥에서 그 개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다르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는 독일에 비해서 개 반려견의 사고에 대한 조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예. 그리고 노력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클 때나 혹은 우리 애들을 볼 때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서 네. 우리 집 애들은 다 저도 포함해서 네. 머리가 좋지는 않거든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반려견의 주인이 제일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반려견은 굉장히 사람을 물지 않고 순하다. 예. 왜냐면요. 반려견도 치매 있고요. 예. 반려견도 성격 변할 때 있고요. 반려견도 상황에 따라 변할 때 있습니다. 큰 반려견은 입마개 반드시 해야 되고 정말 큰 반려견은 산책시킬 때 조심해야 돼요. 예. 주인이 그 끈을 놓치는 순간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려견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경환 변호사님이 대답 못 하실까 봐 질문했는데 오늘 굉장한데요. 다 그 스승님이 잘 키우셔서 요즘 제가 공중파에 가서도 뭐 이 정도 답변은 가볍게 다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다 모니터했습니다. 다 모니터했는데요.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우리 방송에서 네. 새롭게 시작하고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자유롭게 방송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정말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적반하장과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근데요. 예. 인물도 좀 더 좋아지신 거 알죠? 다 이거 다 최고님 덕분입니다. 네, 살 좀 더 빼서 이쁜 예. 옷 사실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네. 조금 더 빼면 제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방송 시작할 때는 예. 좀 더 핸섬하게. 예. 아유, 네, 제가 노력해 여러분 보겠습니다. 정말 저희는 이제 적반하장을 통해서 가족이 생긴 거고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둘째 오빠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무럭무럭 정말 계속 커나가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요. 공아라는 법률사무소 안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말 도움이 되는 든든한 법률사무소로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렇죠? 아유,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자기 자랑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네. 이때까지 많이 한 것 같아서 하세요. 맨 마지막에는 약간 이렇게 한번 하세요. 겸손한 척 하는 게 하세요. 예. 네. 뭐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맡겨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유여의 적반하장에서 이경환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용이 좀 더 길고 풍성했었죠. 적반하장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계속 줄여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렇게 내용이 자꾸 줄었나 그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적반하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계셨어요. 네.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 앞에서 쭉 걸어갔었죠. 네. 어디로 걸어갔었습니까? 지금 뭐 광화문 광장에 그 세월호 텐트가 네. 있다는 사실 알 거예요. 뭐 이전에 그 서울 광장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 텐트들은 이미 다 철거가 됐는데 거기에는 계속
그 세월호 텐트가 쳐져 있고요. 가서 텐트를 보니까 상당히 아주 튼튼하고 좋은 텐트가 쳐져 있어서 웬만한 뭐 바람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상당 기간 앞으로도 오랫동안 있을 것 같은데, 안에서는 한 10여 개 이상의 텐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 이런 걸 또 서명 받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30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30분 원래 먼저 보고됐는데 늦게 보고됐다라고 네. 지금 서류 조작됐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문제를 삼은 이후에 네. 제2차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 세월호 진상 규명이란 얘기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뭔가 이게 조그만 필미가 있으면 진상규명위원회를 또 하자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30분이 뭐 허위 내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조사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뭐 또 판을 좀 벌려보고 싶은 거죠. 근데 단장님, 저는 참 이상한 게요. 세월호 7시간이 도대체 왜 그렇게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혹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30분 정도 먼저 보고가 돼서 30분 정도 선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이제 막연한 가정이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인 국민들,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정말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30분이 먼저 보고가 돼서 구조 조치가 네.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시 면밀하게 좀 따져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상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결국은 30분 먼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늦춰서 보고를 허위 보고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구조가 안 이루어진 거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 정말로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사고가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오늘 5분만 더 늦게 출근을 했다면.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당연히 100번 아니라 1000번 이해하지만 계속해서 그 프레임에 갇혀서 광화문 광장에서 큰 노란 리본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상규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관해서는 특히 광화문 광장이 뭔가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시죠? 우리 최고위원께서 지금 지난주 토요일부터 촛불 1주년 기념. 네,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모임이 오프닝 멘트에서도 네네, 이야기했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안 들으셨나요? 네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단순하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 계속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촛불 일정 집회를 기간 계속 동안. 하겠다는 네, 거죠. 매주 토요일 날. 그럼 광화문은 또 이제 토요일 날 매주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모이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광화문 광장이 촛불을 지지하는 사람만을 위한 광장으로 다시 좀 전락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말하겠다고 한 촛불의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뭐 좀 소개를 해주시죠. MB 정권이래요. MB 정권. 이번에는 또 MB 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걸어서 이제 쭉 갈 때 물론 문화 행사도 있었죠. 네네. 또 뭐 사실 사족이지만 들어가는 그 근처에 청계천 쪽으로 해서 시장도 열려 있었죠. 네, 열려 있었죠. 그 뭐 물건 많이 사시더라고요. 아, 저는 뭐 별로 산 게 없는데. 한번 먹는 거 찹쌀떡부터 시작해서 사는 거 예, 봤는데. 그거는 뭐 좀 전통시장 근데 행사였고요. 노루산 시장인가요? 노른산 시장, 자양시장, 네. 저희 광진 을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시장 상인들이 나와 계셔서 뭐 좀 먹거리 음식을 좀 샀습니다. 네, 덕분에 저는 들깨 강정을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광화문 광장에 가서 우리 유채고와 함께 꼭 보고 싶었던 것이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일부 그 아주 좀 과격한 그 정치 세력들이 양키 고흥과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그런 집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그분들이 안 계셔서 경비를 담당하는 그 학생 우리 의경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시위를 바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좀 행진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양키 고흥과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를 아주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그 모습을 눈으로 좀 생생하게 봤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이 각오를 좀 다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직접 못 봐서 좀 이번 주에 아쉽고요. 나갈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그거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가서 현장 속으로 가서 그 집회 현장은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또 우리가 함께 본 거긴 하지만은 젊은이들이 통일 얘기를 하면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좌우 대립이나 보수 진보의 대립이 필요한 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평화로운 통일을 얘기하고 대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얘기를 듣기로는 감상적으로는 되게 그럴듯한 말로 들리던데, 네. 곰곰이 이렇게 그 얘기와 논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논리에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 기억에는 혹시 뭐 토론회나 이런 거 있으면 불러달라고 명함을 주고 명함 주신 거 왔는데요. 맞죠? 네, 예. 제가 명함을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요. 이렇게 로고라든지 그래픽을 참 세련되게 했어요. 그렇죠. 그거 보셨어요? 네.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우리가 보수 우파들이 하는 집회나 또는 그런 행사를 보면 약간 촌스럽게 디자인을 해요. 그렇죠. 뭔가가 좀 디자인이 뭐 죄송합니다. 구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디자인도 아주 세련되고 그 디자인들 하나하나가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이에요. 네. 그런데 단장님 눈치채셨습니까? 본인들이 뭔 말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사실 거기에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 한 분 숨어 있었죠. 겉으로는 본인은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근데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주 젊은 대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 50대가 지나서 아유, 약 60 대, 60, 그렇죠. 그런 분이 한 분 네. 딱 서서 그 길을 지휘하고 계셨는데, 제가 하여튼 느꼈던 게 그겁니다. 제가 핵에 대한 질문을 하고 했더니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얘기만 반복을 하는데요. 젊은 이번에 원전 부분에서 보셨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쉽게 작은 이야기에 현혹도 되고 작은 이야기에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우리가 하려고 젊은 사람들에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있는지도,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우리가 너무 무방비로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와 대화라는 말이 주는 어떤 말과 긍정적인 측면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평등, 그렇죠. 인권. 예, 그러니까 뭐 그날은 여기까지는 안 갔는데 네.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평화, 대화 이게 상당히 뭐 통일과 관계돼서 국민들에게 또는 깊이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 우리 최고가 명함을 주면서 그런 토론회 있을 때 불러달라고 했는데 막상 좀 아쉬운 점은 그쪽 연락처를 받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락해서 우리한테 연락 달라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그런 장소에 가서 유채고나 또는 좀 건강한 생각을 가진 우리 보수 우파의 사람이 가서 거의 통일 부분에 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줄 다음 필요가 주에도 있지 않았나. 있는데요. 네? 매주 나온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 번 더 갔을 때 그 얘기를 좀 정확하게 좀 하고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걸어가셨습니까? 그 사실 이제 지금 앞에 말씀드린 여러 군데는 뭐 원래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 제일 큰 목표는 지난 그 탄핵 이전에는 사실상 네. 태극기 집회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때도 하나가 아니라 한 두세 군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오늘이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10월이 언제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또 10월 23일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0월이 시작했을 때는요, 사실 추석이 꼈기 때문에 그냥 성큼 10월이 지나갈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날씨 어떠세요? 약간 추워졌다 싶더니 다시 또 덥다 이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이 계절이 참 뭐 추웠다가 더웠다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헷갈리죠. 그렇죠? 자, 적반하장이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이제 적반하장이 여러 번 이렇게 개편을 하고 또 뭐 힘든 순간 대선부터 시작해서 대선이 끝난 후까지 여러 번 곁을 지켰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이게 공지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적반하장에 여러 가지 대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안에 여러분한테 뭐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준길 단장님과 함께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걸어 나갔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촛불 집회가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어떠십니까? 촛불 집회가 다시 시작한다. 근데 그 시작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축이라고 합니다.
제가 광화문 광장에 나갔더니요. 이렇게 크다란 촛불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가슴이 미어졌었습니다. 단장님과 함께 지난 토요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저 때문에 너무 바쁘셨죠? 아닙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 누구나 다 도대체 이 광화문에 여러 가지 그 보도도 많이 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서 도대체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직접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가 몇 군데서 열렸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모두 한 6군데 네, 정도. 6군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장님은 몇 군데를 가셨죠? 우리가 4군데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동화 면세점앞. 아니죠. 제일 첫 번째는 네. 광화문 안에 광화문 그 안에 이게 처음에 추미애. 아, 근데 그거는 뭐 태극기 집회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 태극기 집회 하나의 작은 모습이래요. 아, 퍼포먼스래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래요. 그리고 그분들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네. 토지 국유화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사회주의적 발상, 공산주의적 발상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네. 지속적으로 좀 해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문구 보셨습니까? 추미애 당신 재산부터 그러니까 국유화하라. 예. 근데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추미애 대표가 먼저 본인 재산을 국유화하면은 네. 국민들이 모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또 추미애 대표 얘기는 뭐 내 재산부터 먼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자는 얘기고 네. 또 뭐 얘기가 진행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부터 좀 먼저 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샘플로 본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마도 본인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을 걸로 그렇게 그래요. 예상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갔던 곳은 광화문에 이제 그 가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있던 그렇죠. 집회였는데요. 네. 그 집회를 하고 계신 분은 탈북자이신 건가 봐. 이은택 씨라고. 네네 탈북자들도 계셨고 또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네.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서운해요. 원래부터 대한민국 그렇죠. 그거 국민이었던 서운해합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50분 정도 동안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네, 사진도 찍어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피켓이 예. 무거워요. 그거 무겁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네. 원인과 이유를 보고자 했던 것은 달리 얘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다 어떤 발전된 방향으로 통합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뭐 유채고나 또는 주변에 네.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 대중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바로 진짜 현 당면한 상황에서 요구 사항들. 주최 측에서는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쪼개져 가지고 네. 집회를 하지만 우리 다수 대중들이나 우리 보수파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단합해서 다시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날 토요일 정말 마지막 행보로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로니에 공원까지 갔었죠. 근데 그 기억나시죠? 제가 거기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마로니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뭐 겁을 먹었다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돌았었고 그 다음 일정이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들렀다 가면은 약속 시간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걱정을 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그래도 마로니에까지 찍고 갑시다 해서 갔어요. 네. 이게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벌어진 행사는 애국당이 주최한 행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럼 뭔가요? 애국당이 주최한 행사는 오히려 삼성동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삼성동에서 뭐 변모 씨나 정모 씨나 이런 아니요. 그날 아니요. 그러니까 마로니에도-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근데 마로니에도 제가 갔을 물론 때 그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주체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동에서 있었던 그 집회가 애국당의 집회, 애국당이 주관하는 그래요? 집회였고 이쪽은 애국당이 완오브댐으로 참가하는 주최 행사였던 걸로 그래요? 그렇게 근데 보이더라고요. 저는 갔을 때 몰라요. 제가 멀리서 봤지만 전 정미용 앵커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던 걸 제가 봤었거든요. 정미용 앵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키가 아니에요? 좀 컸습니다. 예. 아니에요? 예,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갔다 온 건가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로니에 공원에서 벌어지는 그 행사에 그 애국당이 이제 중요한 주최장의 하나로서 들어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또 애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또 적지 않은 숫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제가 페이스북을 계속 연결시켜서 들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팔이 엄청 아팠던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예, 팔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절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본인이 찍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쪽으로 들고 이쪽으로 드는데 진짜 팔에 근육이 생겼어요. 한 2시간을 넘게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요. 나중에는 저 정말 팔에 근육이 생겨서 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2두박근, 3두박근 해야 될 상황까지 갔는데요. 이렇게 들고 계속해서 저는 정말 이게 약간 겁이 없었어요. 왜 겁이 없었냐면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특히 태극기 국민은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야유들을 각오는 하고 들어갔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들어가서 누가 이제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잘 왔다고 해주시고 근데 순식간에 갑자기 왜 왔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럼 뭐 함께 있어서 저도 그 사정을 잘 압니다만은 이제 유채고가 거기에 갔을 때 다른 집회 시에서도 주최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 현장에 오신 분들을 만난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에 왜 오셨는지, 굳이 그러니까 왜 이 집회에 오셨는지 이런 갔던 것들을 이유가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연사로 갔던 게 그날은 그렇죠. 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연사를 하거나 마이크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문 앞에서는 좀 오신 김에 해달라 그러는데도 안 하시고 채널 A 앞에서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채널 마이크를 그렇죠. 잡아달라고 했었지만 제가 다 거절했었습니다. 그 거절 이유가 저는 연사로 갔던 게 아니고 진짜로 민심을 듣기 위해서 정말 제가 어떤 옷을 입고 갔냐면요. 그냥 평범하게 그렇죠.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운동화 신고 진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마이크만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사실 들어갔을 때도 뭐 적지 않은 숫자가 열에 한 대여섯은 오히려 유채고가 왔다고 반가워하고 서로 인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네. 한 서너 대로 나눠졌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한문에서 열렸던 태극기 집회 모두 다 사실은 망라에서 모였었는데 아니 그런데 왜 촛불은요 광화문에 딱 하나인데 태극기는 여러 군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도 사실상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태극기 집회가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가보니까 동화면세점 앞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채널A 앞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문 앞에서도 있고 네.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도 있고 네. 그리고 그것 외에 종각 앞에서도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삼성동에서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동에서도 네, 있었어요. 삼성동에서도. 그리고 또 되게 마로니에 말고 되게 애매모호한 데 하나 있어요. 독립문인가? 그 어디에 하나 있었는데. 독립문에서도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7개가 네. 나눠져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 태극기 집회가 애국 집회가 한 군데서 모이지 못하고 네. 이렇게 분산되어져서 있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르게 궁금했던 점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그 특정 집회에 갈까? 뭐 예를 들자면 동화면세점 앞에 가시는 분은 다른 태극기 집회에 비해서 그 집회를 가야만 한다라고 꼭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러 이제 여러 태극기 집회를 다녀왔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정말로 태극기 집회가 왜 6군데로 나누어져 있는지 그리고 모두가 어떤 이유로 가는지 그리고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한 그런 모든 거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이번에 출당시키는 문제에 관해서 등등을 제가 이제 알아보려고 갔었는데요. 채널 A 앞에 있는 집회는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대한문 앞에서 했던 집회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또 자리를 이동을 했어요. 아, 이동을 해서 와 있는데 서경석 목사님이 계셨죠? 네, 계셨죠. 네, 예. 계셨는데 그 뭐 아주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동화면세점 앞으로 갔었는데요. 거기는 좀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 좀 우리 보수 우파의 어떤 그런 행사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보려고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런 문화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수 우파 집회가 상당히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촛불 집회는 그렇게 하는데 네네. 그 촛불 집회에 투입된 인원의 예술인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그걸 공연을 보기 위해서도 갔었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우파와 좌파를 얘기할 때 예술인들은 예술의 속성 자체가 네. 좀 우파보다는 좀 좌파적 성향이 좀 친숙한 것 같아요. 뭐 그러다 그걸 보니까 본인들은 진보라고 예, 표현을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예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좌파 쪽에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파 쪽에서도 우파 그런 어떤 예술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깊은 고민과 좀 결합을 위한 노력들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뭐 좀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대한문 앞으로 또 갔었죠. 그렇죠. 정말 많은 곳을 다녔네요. 토요일 날. 점심은 드시고 다니셨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요. 우리가 말로써 푸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계속 걸어서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동을 했는데요. 네. 대한문 앞에 집회에 갔더니 거기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네. 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또 그분들이 특징이 있었어요. 네. 지난주에도 대한문에 오셨던 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장소를 중심으로 오시는 것이지 주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문이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태극기 집회의 상징은 대한문이죠. 네. 그죠? 예. 그래서 대한문에 또 가셨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지난주에 유채고가 와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었는데 마이크 잡기 위해서 왔느냐. 네. 그러면서 다들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되게 좋아하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또 더 놀라웠던 거는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어제 여러 군데의 태극기 집회를 다녀오면서